독사라 불리는 여성 헌병대장이 군대의 영웅으로 위장한 지휘관의 잔혹한 폭력과 비리를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9월 가을의 문턱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는 여전히 여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갓 다림질한 군복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건물. 그 안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예리한 공기가 흐르는 곳, 국방조사본부 특별수사과 특수관은 소령 강서연의 영역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명패 강서연 세 글자는 조용했지만 그 이름이 군 내부에서 갖는 파괴력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계급인 소령 대신 독사라 불렀다. 한 번 물면 그 대상이 장성이든 군납업자든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공포와 경외가 섞인 별명이었다. 육사 출신의 여자 헌병. 그 자체만으로도 희귀한 존재였지만 강서연은 스스로를 희귀성으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과 결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겨왔다. 성추문에 휩싸인 장군을 증거 하나로 옷을 벗기고 수십억 대 군수 비리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줄줄이 군사재판에 세웠다. 그녀의 수사 레이더에 걸린 이들에게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곧 끝을 의미했다. 그녀에게 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정의는 서류 속에 잠자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피였고 숨쉬게 하는 공기였다. 그날 오후 역시 새로 배정된 사건 파일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꿰맞추던 중이었다. 결제 서류 더미 사이로 우편 담당 행정병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발신인과 주소가 없는 깨끗한 흰색 봉투. 수많은 익명의 투서를 받아왔지만 유독 그 봉투는 얇은 종이 너머에 담긴 절박함이 만져질 듯 생생했다. 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페이퍼 나이프로 봉투의 배를 갈랐다. 안에서 나온 것은 꾹꾹 눌러 쓴 손글씨로 채워진 편지지 여러 장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보기 드문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행간마다 서린 떨림과 분노는 어떤 인쇄된 활자보다도 선명하게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존경하는 강서연 소령님께. 저는 경기도 동두천 제28보 병사단 무적 태풍부대 정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대한민국 육군 병사입니다. 이 편지가 소령님께 무사히 닿기를 그리고 제 신원이 발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펜을 듭니다. 이곳은 언론에서 말하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왕국이자 그의 기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지옥입니다. 저희 대대를 이끄는 오진석 중령님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웅입니다. 특전사 출신의 각종 훈련에서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이끈 전설적인 군인이십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높으신 분들이 사라진 부대 안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군림하는 폭군입니다. 사소한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며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병사는 모두의 앞에서 벌레가 되어야 합니다. 폭언은 일상이며 구타는 전우애를 다지는 과정으로 포장됩니다. 특히 박민준 일병이 그의 주된 먹잇감입니다. 어수룩하고 행동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오진석 중령은 박 일병을 고문관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숨막히는 괴롭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 장비 결속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전투와 발로 가슴을 걷어찼고 야간 근무 중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방탄모를 씌운 채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이 모든 폭력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분대장과 선임 병사들에게 박민준 같은 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 분대 전체가 박살 날 줄 알라고 협박하며 암묵적으로 폭력을 사주합니다. 이제 박민준 일병을 괴롭히는 것은 오진석 중령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사들의 월급에서 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나 상급부대 상납용 선물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오진석 중령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국방부 민원, 사단 감찰실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오진석 중령의 화려한 공적과 인맥 앞에서 모든 진실은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신고자는 부대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다른 부대로 쫓겨났습니다. 소령님께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이 지옥을 멈춰 주십시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물기에 번진 듯 흐릿했다. 강서연은 편지지를 내려놓고 차가운 책상을 짚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심장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2017년 군 인권이 화두가 되고 병영 문화 개선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 떠드는 이 시대에 최전방 부대 한복판에서 이런 원시적인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특수과의 베테랑 김태환 상사를 호출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지만 강서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그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상사 28사단 정찰대대. 최근 2년간 전출, 의병 전역, 부대 내 징계 현황, 그리고 대대장 오진석 중령 개인 신상 자료까지. 먼지 한 톨까지 싹 다 털어봐.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28사단 정찰대대 말입니까? 오진석 중령이면 작년 KCTC 훈련에서 전군 최우수 먹은 그 스타 아닙니까? 김 상사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묻어났다. 스타는 하늘에만 있으면 돼. 땅으로 내려와서 진흙탕을 만들면 계급장 떼고 끌어내리는 게 우리 일이야. 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상사는 더 묻지 않고 경례를 붙이고 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강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동두천의 어느 막사에서 한 청년이 공포에 떨며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 절박함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전쟁을 직감했다. 영웅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두른 괴물과의 전쟁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동두천 일대의 상세 지도를 꺼내 펼쳤다. 무적 태풍 부대라고 적힌 위치를 그녀의 손가락이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틀 후 강서연과 김태환 상사가 탄 검은색 세단은 자유로를 달려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회색빛 도시에서 점차 짙은 녹음으로 바뀌어갔다. 임진강을 넘어서자 공기 중에 섞인 흙냄새와 긴장감이 한층 더 짙어졌다. 민간인 통제선이 가까워지고 지뢰라고 쓰인 붉은 경고판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최전방임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임을 실감케 했다. 소령님, 정말 예고 없이 가시는 겁니까? 사단 사령부에라도 연락을 취하고. 김태환 상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하는 순간 그들은 쇼를 준비하겠지. 난 무대 위의 배우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무대 뒤 분장실의 진짜 얼굴을 보러 가는 거지. 강서연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진석 중령에 대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상사가 긁어 모은 자료에 따르면 오진석은 완벽 그 자체였다. 육사 수석 졸업, 미 육군 레인저 스쿨 수료, 이라크 파병 경력에 빛나는 전투 훈장까지. 그의 지휘 아래 정찰대대는 각종 경연대회를 휩쓸었고 부대원들의 체력과 전투력은 전군 최고 수준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어떤 흠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김 상사가 찾아낸 미세한 균열을 제외하고는.
보고 드린 대로 최근 1년간 정찰대대의 타부대 전출 신청률과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 전역자 수가 사단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적응장애 소견이 많았습니다. 괴물이 사는 집에 적응하고 사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강서연은 짧게 내뱉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관리된 왕국 뒤편에서 병사들은 조용히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무적 태풍부대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위병소에 도착했다. 예고 없는 헌병 특수과 소령의 방문에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신원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상황은 대대까지 보고되었을 터였다. 잠시 후 지프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진석 중령, 바로 그였다.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남자였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서글서글한 눈매. 전투복은 몸에 맞춘 듯 딱 떨어졌고 그의 온몸에서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는 강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정찰대대장 중령 오진석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소령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낭낭하고 힘이 넘쳤다. 편지 속의 그 폭군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강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도 오진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태풍부대 정찰대대는 365일 24시간 전투준비 태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완벽했다. 숨기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의 부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강서연은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생활관부터 보겠습니다. 병사들과 잠시 대화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오진석은 직접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했다. 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마주치는 병사들은 하나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고 오진석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격에 없이 대했다. 흡사 자애로운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들의 모습 같았다. 김 상사의 얼굴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강서연은 숨을 멈췄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내부, 칼같이 각 잡힌 모포와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바닥. 청결 상태 점검이라면 만점을 주고도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위화감을 자아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치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아주 깔끔하군. 강서연의 칭찬에 오진석이 자랑스럽게 답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제 집무실보다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라야 전투력도 나오는 법입니다. 강서연은 생활관에 앉아있던 병사들 중 한 명을 지목했다. 편지에 이름이 적혀있던 바로 그 병사, 박민준 일병이었다. 다른 병사들 틈에서 유독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자네, 이리 와보게. 이름이 뭔가? 지목을 받은 박민준 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녀의 앞에 섰다. 이 일병 박민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병사들의 공기마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오진석 중령의 눈빛이 스치듯 박 일병에게 향했다.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긴장 풀게. 그냥 몇 가지 물어보려는 거니까.
부대 생활은 할 만한가? 어려운 점은 없고. 강서연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일병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다들 잘해주시고 부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답변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군복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푸른 멍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서류를 떨어뜨리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그리고 서류를 줍는 척하며 그의 팔을 스치듯 붙잡았다. 악! 박일병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팔을 뒤로 뺐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을 강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순간 오진석 중령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아, 박일병. 얼마 전 각계 전투 훈련 때 포복하다가 좀 다쳤지? 멍이 아직 안 빠졌나 보군.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상처는 훈장이야, 안 그런가? 그는 박일병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박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중령의 말에 동조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박일병 아주 용감했습니다. 위장된 평온, 조작된 화목함. 강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필요한 답은 얻었기 때문이다. 부대를 떠나는 길, 오진석은 위병소까지 따라 나와 깍듯하게 그녀를 배웅했다. 언제든 다시 찾아주십시오, 소령님.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차가 부대를 벗어나 동두천 시내로 접어들 때까지 강서연은 말이 없었다. 김 상사가 침묵을 깼다. 정말 괴물은 괴물이군요. 저렇게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공포에 질려있던 박민준 일병의 얼굴과 그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던 짧은 비명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 상사, 그 쇼는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연출하는 이막의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동두천의 가을 하늘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위장된 평온의 막은 찢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끄집어내는 것뿐이었다. 용산의 특수과 사무실로 돌아온 강서연의 팀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동두천 방문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오진석은 이제 강서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내부 단속에 들어가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 할 터였다. 시간 싸움이었다. 지금부터 28사단 정찰대대 관련 조사는 모두 내 직접 통제하에 진행한다. 모든 보고는 대면으로 하고 관련 서류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한다. 보안이 생명이야. 강서연의 지시에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현역, 그것도 군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영웅을 상대로 한 수사는 언제나 외줄타기 같았다. 성공하면 본전, 실패하면 역풍을 맞고 수사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다. 소령님, 역시 가장 빠른 길은 내부 제보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병사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병사들도 오진석의 공포 정치 아래서 입을 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김태환 상사가 분석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부대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야지. 강서연은 김 상사가 미리 정리해둔 파일을 펼쳤다. 최근 1년 사이 28사단 정찰대대를 떠난 모든 병사들의 명단이었다. 만기 전역자, 타부대 전출자, 그리고 의병 전역자.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했다. 전역자들은 사회인이 됐으니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전출자들은 최소한 오진석의 직접적인 통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이들을 하나씩 접촉해서 증언을 확보한다. 김 상사는 전역자들을 맡고 나랑 최 중사는 전출자랑 의병 전역자들을 맡겠어. 작전은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김 상사가 전화를 돌린 전역자들은 대부분 오진석 중령님은 훌륭한 분이셨다거나 군 생활은 원래 힘든 것 아니냐는 식의 의례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몇몇은 정찰대대라는 말만 듣고도 질색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공포는 전역 후에도 그들의 삶을 좀먹는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강서연이 접촉한 타 부대 전출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오진석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소령님, 헛수고 같습니다.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오진석이 손을 써뒀을 수도 있습니다. 최 중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간의 접촉 시도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강서연의 책상 위에는 재떨이 대신 식어버린 커피잔만 쌓여갔다. 그녀는 명단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시선이 멈췄다. 최현우. 수병. 입대 10개월 차.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 곤란으로 의병 전역. 현 주소지 인천. 입대한 지 1년도 채 안 된 건강한 청년이 정신과적 문제로 전역했다. 서류상 기록된 다른 의병 전역자들은 대부분 신체적 부상이었지만 최현우는 유일하게 정신적인 문제였다. 강서연은 직감했다. 이 이름 뒤에 무언가 있다고. 최 중사 차 준비해. 인천으로 간다. 그녀는 군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헌병 수사관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는 평범한 어른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월미도가 보이는 인천의 한적한 카페.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선 최현우는 20대 초반의 앳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불안과 피로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였다. 군대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 했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잔의 얼음이 녹는 소리만 들렸다.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으면 해. 누구도 널 비난하지 않아. 우린 내 편이 되어주려고 온 거야. 강서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현우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오진석 중령이 부임한 첫날부터 시작된 공포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성격이 어떻게 병사들을 옥죄었는지,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끔찍한 얼차려와 폭언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박민준 일병이 어떻게 그의 주된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그냥 조금 어리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중령 눈에는 그게 거슬렸던 겁니다. 하루는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민준이가 긴장해서 표적지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오중령은 모두를 집합시키더니 민준이에게 방탄모를 씌우고 그 위를 대검 손잡이로 계속 내리쳤습니다. 텅, 텅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고문관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명예가 똥칠이 됐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최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저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에 대해 토로했다. 민준이를 돕고 싶었지만 나서는 순간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한 번은 오중령이 자기 생일이라면서 병사들한테 돈을 걷었습니다.
자발적인 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훈련병들한테까지 돈을 걷어서 명품 시계를 사서 상납했습니다. 그걸 거부했던 한 병장은 그날 이후로 온갖 꼬투리를 잡혀 영창에 갔습니다. 최현우의 증언은 편지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진석이 어떻게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이용해 상급 부대의 비호를 받는지, 감찰 조사가 나와도 어떻게 병사들을 미리 교육시켜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대를 떠나야 했다. 제가 비겁한 놈인 거 압니다. 민준이를 동기들을 거기에 두고 저만 도망쳐 나온 거니까요. 매일 밤 꿈에 나옵니다. 제발 제발 그들을 좀 구해주세요, 소령님. 최현우는 끝내 오열했다. 그의 울음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침묵을 강요당한 채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비명처럼 들렸다.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상사도 최 중사도 그리고 강서연도 최현우의 증언이 가진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위 사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강서연은 수사보도 중앙에 붙어있던 오진석 중령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김 상사, 최현우 씨 증언 녹취록 바로 정리해서 보고해. 그리고 지금부터 오진석 중령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준비한다. 군 검찰하고 협조해야 하니 내가 직접 움직이겠어. 영장이 나올까요? 아직 물증이 부족합니다. 증언 하나뿐이라. 김 상사가 우려를 표했다. 그러니까 나오게 만들어야지. 최현우의 증언은 시작일 뿐이야. 저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그게 우리 특수과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강서연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침묵의 증언들은 이제 예리한 칼날이 되어 철옹성 같던 괴물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최현우의 증언은 잿더미 같던 수사에 던져진 불씨였다. 강서연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현우의 진술이 상세히 기록된 녹취록과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군검찰단을 직접 찾았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보통 군사법원 검찰부의 문상현 소령이었다. 강서연과 육사 동기였지만 수사 헌병과 군검사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미묘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었다. 문상현 소령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그는 강서연이 내민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팔짱을 꼈다. 그의 사무실에는 값비싼 난초 화분이 그의 지위를 대변하듯 놓여 있었다. 강소령, 이거 하나 가지고 오진석 중령을 치겠다고. 장난하는 거 아니지? 문상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장난으로 보이는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야. 폭행, 갈취, 직권남용.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들이다. 피해자? 서류상으로는 군 복무 부적응으로 전역한 병사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오진석 중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야전에서 구르며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키워낸 살아있는 영웅이야. 육군 참모총장님까지 격려 전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부적응자 한 명의 말만 믿고 털라고. 내가 미쳤어? 문상현은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냈다.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한 태도였다. 그 영웅의 발에 짓밟혀 으스러져가는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건가? 문소령, 자네가 봐야 할 건 그 사람의 계급장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범죄 사실이야. 범죄 사실? 그래서 물증이 어디 있는데?
폭행을 증명할 진단서, 돈을 뜯었다는 계좌 이체 내역? 아무것도 없잖아. 이 녹취록 하나? 오 중령 측 변호사는 이걸 군의 앙심을 품은 자의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우린 역으로 무고죄 수사를 당하게 될걸. 강소령, 당신이야 독사라는 별명답게 한번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지만 나까지 당신의 그 무모한 도박에 내 경력을 걸 수는 없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가진 자기보호 본능. 그들은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부적응자로 만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데 익숙했다. 특히 오진석처럼 잘 나가는 스타는 그 벽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었다. 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두꺼웠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정찰대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출률과 의병 전역자 수치, 그리고 동두천 방문 당시 직접 목격했던 박민준 일병의 멍자국과 공포에 질린 부대 분위기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문상현은 요지부동이었다. 정황만으로는 안 돼. 영장은 법관을 설득하는 과학이야, 강소령. 당신의 그 뜨거운 정의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확실한 물증을 가져와. 그러면 나도 검토해보지. 결국 강서연은 빈손으로 군검찰청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서연의 직속 상관인 특수과장 이대준 대령이 그녀를 호출했다. 강소령, 지금 28사단 건드리고 있나? 이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방금 울리고 그친 참이었다. 첩보가 입수되어 내사 중입니다. 내사? 벌써 군검찰까지 찾아가서 영장을 신청했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오진석 중령 쪽에서 벌써 육본육군본부 라인을 통해 우리 쪽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자네가 조직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 과장님, 그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외압? 충고라고 해두지. 강소령, 자네 능력 출중한 거 알아. 정의감 넘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때로는 숲을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오진석 중령 하나 흠집 내자고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번 건은 잠시 덮어두는 게 좋겠어. 이건 명령일세. 강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오진석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거대한 인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역공을 펼치고 있었다.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사보드를 바라보았다. 중앙에 붙은 오진석의 웃는 사진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컨벤셔널한 방식으로는 이 벽을 뚫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벽을 돌아가거나 벽 자체에 균열을 낼 수밖에. 그녀의 시선이 금품 갈취라고 적힌 메모에 꽂혔다.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흔적을 찾아야 한다. 강서연은 김태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상사, 내일 아침 일찍 동두천으로 가지. 양복 말고 제일 편한 민간인 복장으로. 동두천 말입니까? 또 부대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 이번엔 부대 밖에서 시작할 거야. 오진석의 돈줄을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는 거지. 영장이 기각되고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 하지만 강서연의 눈은 포기 대신 새로운 계획으로 불타고 있었다. 벽이 높다면 그 벽을 지탱하는 가장 약한 벽돌부터 빼내면 그만이었다. 다음 날 새벽 강서연과 김태환 상사는 군용 차량이 아닌 낡은 국산차를 타고 다시 동두천으로 향했다. 군복을 벗은 그들은 평범한 중년 남녀처럼 보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28사단 부대가 아니라 부대원들이 외출, 외박 시 주로 이용하는 동두천 시내의 번화가 신시가지였다. 소령님, 여기서 정확히 뭘 찾으시는 겁니까? 영장도 없는데 가게들을 상대로 탐문할 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김 상사는 오랜 수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만큼은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오진석은 병사들 돈을 뜯어서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커. 자기 계좌로 받으면 흔적이 남으니까. 뜯어낸 돈으로 상급자에게 줄 선물을 샀거나 아니면 유흥비로 썼겠지. 우리는 그 흔적을 찾는 거야. 병사들이 단체로 비싼 물건을 사러 갔던 가게, 혹은 오진석이 자주 들렀을 법한 유흥업소 같은 곳. 그것은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수십, 수백 개의 가게와 식당, 술집이 즐비한 곳에서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그들은 정오부터 늦은 밤까지 정찰대대 병사들이 주로 모이는 PC방, 당구장, 식당 등을 돌며 탐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군인 손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고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간의 잠복과 탐문이 허탕으로 돌아가자 김 상사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강서연은 초조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넓은 그물을 치는 대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기로 했다. 최현우의 증언 속에 답이 있었다. 명품 시계를 사서 상납했다. 김 상사, 동두천 시내나 인근 양주, 의정부까지 귀금 속이나 시계를 파는 가게들을 전부 리스트업해. 특히 현금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우회적으로 탐문해 봐야겠어. 다시 고된 작업이 시작되었다. 김 상사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여러 가게를 드나들었다.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다. 부대 간부들 단체 선물을 알아보는 중이다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가게 주인들의 경계심을 풀고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두천 중앙시장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시계 및 귀금 속 상점에서 첫 번째 불씨가 발견되었다. 가게 주인은 50대 후반의 남자로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김 상사의 사람 좋은 미소와 끈질긴 대화 시도에 조금씩 입을 열었다. 군인 양반들이 단체로 와서 비싼 걸 사가는 일이 가끔 있긴 하지요. 몇 달 전에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김 상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돈 모아서 뭐 산다 하면 보통은 신나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꼭 누구한테 빚 갚으러 온 사람들 같았달까. 한 병사가 대표로 나서서 200만 원이 넘는 스위스제 시계를 현금으로 사가더군요. 자기들끼리 이걸로 중령님 생신 선물은 해결됐네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빙고. 최현우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장님, 혹시 그 거래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그 병사들 인상착이라도. CCTV는 오래돼서 지워졌을 거고 우리가 현금 거래는 장부에 일일이 기록 안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그 시계 모델이 좀 특이해서 보증서 발급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시계 보증서 사본처를 꺼내 뒤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한 페이지를 찾아내 김 상사에게 걸렸다. 보증서에는 시계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그리고 구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었지만 오진석의 금품 갈취 혐의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귀한 불씨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사무실에서 수많은 전출자, 전역자 명단을 다시 검토하던 강서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강서연 소령님 맞으십니까? 맞다.
누구지? 저는 28사단 정찰대대 소속 이진우 병장입니다. 소령님께서 얼마 전 저희 부대에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가 소령님을 만나고 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강서연은 숨을 죽였다. 현역 병사의 제보.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증거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래, 이 병장. 용기 내줘서 고맙다. 지금 통화 괜찮나? 네. 지금 위병소에서 근무 교대하고 잠시 짬이 나서 공중전화로 드리는 겁니다. 더는 못 보겠습니다. 소령님께서 다녀가신 뒤로 오중령님이 박민준 일병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삼으려는 겁니다. 엊그제는 야간 훈련 중에 일부러 낙오시켜놓고 정신력이 빠져먹었다며 밤새도록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습니다. 이진우 병장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다. 혹시 오진석 중령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나? 뭐라도 좋다. 이 병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강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자세히 설명해봐. 오중령님의 오른팔인 행정보급관이 관리하는 USB가 있습니다. 거기엔 저희가 낸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엑셀 파일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몰래 본 적이 있습니다. 부대 비품을 산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골프채나 고급 양주 같은 것들을 산 내역이었습니다. 그 USB만 확보하시면. 강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스모킹건. 오진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진우 병장과의 통화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서연은 즉시 이 병장과의 안전한 만남을 추진했다. 현역 군인인 그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었다. 며칠 후 정기 외박을 나온 이 병장과 강서연은 의정부 시내의 한 낡은 찻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이진우 병장은 깡마른 체구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를 결심했는지 털어놓았다. 박민준 일병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쓰러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며칠 전 야간 산악행군 훈련 때였습니다. 오중령님은 유독 민준이에게만 더 무거운 군장을 지게 하고 가장 험한 코스로만 돌렸습니다. 모두가 지쳐갈 때쯤 민준이가 탈수 증세로 비틀거리자 정신력으로 버텨라, 이 겁쟁이 새끼야. 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산 중턱에서 의식을 잃고 굴렀습니다. 부대에서는 훈련 중 발을 헛디딘 안전사고로 보고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건 명백한 폭행이자 살인미수였습니다. 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진석의 악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민준 일병은 현재 사단 의무대에 입원 중이며 안전가료라는 명목 하에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라고 했다. USB는 지금 어디에 있나? 행정보급관이 항상 개인 전술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집무실 컴퓨터에는 절대 연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행정보급관과 그의 USB. 강서연은 이진우 병장의 증언과 김상사가 확보한 시계 구매 자료를 들고 다시 군검찰의 문상현 소령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민준 일병의 이번 사건은 군검찰에도 보고가 된 상태였고 단순 안전사고라는 보고에 의문을 품고 있던 참이었다.
현역 병장의 증언, 그리고 금품 갈취에 대한 정황 증거 그리고 부상자 발생. 이 정도면 법관을 설득해 볼 만하겠군. 문상현은 마침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했다. 보이지 않던 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다. 강서연은 특수과 요원 전원과 군검찰 수사관들로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어둠을 뚫고 동두천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28사단 정찰대대 막사와 오진석 중령, 그리고 행정보급관의 숙소였다. 작전명은 여명의 망치. 평온한 새벽을 깨고 부패의 심장부를 내리치는 작전이었다. 부대 위병소는 국방조사본부에서 발부된 공식 영장을 보고 경악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수사팀 차량은 연병장의 아침 점호를 준비하던 병사들의 놀란 시선 사이를 가로질러 대대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강서연은 가장 먼저 행정보급관의 사무실로 향했다. 국방조사본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갑작스러운 급습에 행정보급관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어쩔 줄 몰라 했다. 요원들이 그의 사무실과 숙소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강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오진석 중령의 죄를 전부 뒤집었을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그 USB 어디에 있지?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요원이 그의 전술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찾아내 외쳤다.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진석 중령의 관사에도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진석은 자신의 집을 뒤지는 수사관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강서연에게 말했다. 강소령,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먼지 떨어봐야 나올 것도 없는 집인데. 당신 오늘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야.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중령님. 강서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행정보급관에게서 압수한 오진석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사팀은 오진석과 행정보급관의 컴퓨터,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USB까지 모두 확보했다. 부대를 철수하는 강서연의 차 뒤로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공포의 균열은 시작되었다. 철옹성 같던 오진석의 왕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명의 망치는 그의 심장 바로 위에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용산 국방조사본부 특수과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여명의 망치 작전으로 확보한 압수품들이 테이블 위에 늘어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모두의 시선은 작고 검은 USB 메모리 하나에 쏠려 있었다. 저 안에 오진석의 왕국을 지탱해온 비밀이,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지옥의 기록이 담겨 있을 터였다. 디지털 포렌식 팀, 암호 해독에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강서연의 질문에 흰 가운을 입은 분석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256비트 AES 암호화에 특수문자 조합 12자리 이상의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오진석의 편이었다. 그가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어서는 안 됐다. 다른 방법은 없나? 행정보급관을 회유해서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건? 김태환 상사가 제안했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진석의 충견이야. 제 주인이 무너지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아. 순순히 협조할 리 없어. 전공법으로 뚫어야 한다.
그녀는 행정보급관의 집무실과 숙소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을 다시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그의 개인 수첩, 다이어리, 심지어 책상 밑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하나까지. 비밀번호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숨겨져 있는 법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가 이어졌다. 마침내 한 젊은 수사관이 행정보급관의 낡은 다이어리 맨 뒷장에서 희미하게 눌러쓴 자국을 발견했다. 소령님, 연필 자국 같습니다. 다이어리 종이를 뜯어내고 그 위에 새로 쓴 것 같습니다. 포렌식 팀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다이어리 뒷장에 남은 아픈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에 조금씩 글씨의 형태가 떠올랐다. MIANGELS H816 나의 천사 서현 816달 이름과 생일인가. 수사관이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에 액세스가 허용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사무실에서는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USB 안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진석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병사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한 가장 내밀하고 추악한 기록이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대대운영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하나를 열자 빼곡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병사들의 이름, 계급, 그리고 대대 발전 기금, 분대 회식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친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출 내역도 함께였다. 상급부대 사령관님 골프 접대 비용 150만 원. 합참의장 방문 기념 선물 고급 양주 85만 원. 개인용도 태그 호이어 시계 구매 210만 원. 최현우와 시계 가게 주인의 증언을 입증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을 상납받은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실명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수사가 오진석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군 상층부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폴더의 이름은 인원관리였다. 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찰대대 모든 병사들의 이름으로 된 개별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 안에는 박민준의 신상 정보와 함께 부대생활 관찰 기록이라는 이름의 메모장이 있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17.05 12총기분의 결합 시 어리숙한 모습 보임. 동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 정신력 강화 필요. 17.06 3야간 근무 중 조는 모습 발각. 완전 군장 구보 1시간 처벌. 나약한 정신 상태. 특별관리 대상. 17.08 20일 체력 단련 미흡. 선임들에게 특별지도 지시. 신체적 고통을 통해 정신 개조 유도. 17.09 10일 소령 강서연의 방문 시 불필요한 행동 부상 부위 노출 시도. 반항 기미 보임. 강도 높은 통제 필요. 그것은 관찰 기록이 아니라 사육일지이자 고문 기록이었다. 오진석은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신력 강화와 지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하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기록이 박민준 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사들의 파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약점, 가정환경, 성격 등을 분석하여 통제하고 그들의 인격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사관들은 모니터에 떠오른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였다. 강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상사, 이 모든 자료 즉시 백업하고 증거 목록 작성해. 그리고 사단 의무대에 입원해 있는 박민준 일병.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소령님, 아직 심신이 불안정할 텐데 너무 자극하는 것은. 알아. 하지만 이 차가운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사람은 박민준 일병뿐이야. 그 애가 겪은 고통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오진석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어. 그녀는 USB의 내용을 출력한 서류 뭉치를 챙겨들었다. 그것은 오진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인 동시에 박민준이 겪어야 했던 지옥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지옥의 문을 열고 상처받은 영혼을 마주하러 가야 했다.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의 숙명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박민준 일병은 침대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산에서 굴러 다친 그의 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지만 진짜 상처는 그의 눈빛과 영혼에 더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병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강서연은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딱딱한 질문에 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또 다른 위협, 또 다른 절망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내가 왜 왔는지 두렵겠지. 또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테고. 오진석 중령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강서연의 말에 박민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녀는 다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그의 침대 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오진석 중령의 비밀 장부야.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그녀는 박민준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인원관리 폴더에서 출력한 박민준 관찰 기록이었다. 박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기록된 날짜와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개 질책, 완전 군장 구보, 특별지도 지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다. 금품 갈취 기록이었다. 이건 내가 매달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서 5만 원씩 뜯긴 기록이야. 대대 발전을 위한 자발적 기부라고 적혀 있군. 박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지막으로 강서연이 보여준 것은 그가 산에서 굴렀던 그날의 기록이었다. 17.1형. 이 야간 행군 훈련 중 고의적 태만. 강한 질책을 통해 정신력 재무장 시도.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 발생. 경미한 부상. 다리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던 그 사건을 오진석은 그렇게 기록했다. 그 순간 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이 사실이었음을, 자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악해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제 알겠나, 박일병.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피해자야. 그리고 저 서류들은 그 증거고. 강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중령님은 곧 풀려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박민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있었다. 아니. 그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증거들이 있는 한.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필요해. 이 차가운 기록에 너의 목소리를 입혀줘야 해. 내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세상에 알려줘야 해. 그래야 오진석이라는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완벽하게 세울 수 있어. 너의 목소리가 너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강서연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하지.
그녀의 단호한 약속과 자신의 고통이 활자로 기록된 서류 앞에서 박민준의 내면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부대에 전입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갔다. 그는 오진석의 첫인상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래서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그를 고문관으로 낙인 찍었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털어놓았다. 동기들의 외면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외로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이 모독당했던 수치심,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력의 기억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에서의 그날에 대해 증언했다. 중령님은 제게 일부러 돌이 더 많이 든 군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저기 뒤처진 놈 보이지? 저놈보다 늦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자 제 가슴을 군홧발로 찼습니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썩고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의 증언은 공식 진술서로 기록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병실을 나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청년의 인생을 걸고 싸워야 했다. 며칠 후 박민준의 공식 진술서와 압수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전군 최우수 지휘관 오진석 중령에 대한 공식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전쟁 영웅, 오진석 중령 전격 체포. 뉴스는 속보로 소식을 타전했고 군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육군본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오진석은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압송되었다. 며칠 전까지 수사관들을 조롱하며 여유를 부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갑을 찬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사실 안 강서연은 그와 마주 앉았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진석 중령. 지금부터 모든 진술은 녹화될 것이며 당신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서연이 기계적으로 고지했지만 오진석은 그녀를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강소령, 당신 야망 때문에 이 미친 짓을 벌이는 거야? 나 하나 밟고 올라서면 별이라도 달 것 같아? 이건 명백한 음해야. 당신,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인맥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와 언쟁을 벌이는 대신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최현우의 진술서, 이진우 병장의 증언 녹취록, 시계가게 주인의 사실확인서. 모두 당신을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해줄 증인들이라고 생각하겠지. 당신이 심어놓은 공포 때문에. 오진석은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강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사실의 대형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 비밀 장부가 담긴 USB의 내용이었다. 대대 운영, 인원 관리 폴더가 차례로 열리고 그 안에 엑셀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병사들의 이름과 갈취당한 금액, 뇌물로 상납된 선물 내역, 그리고 병사 개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작성된 잔혹한 관찰 기록까지. 오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관리했던 가장 완벽한 비밀이 이제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당신들이 내 파일을 해킹해서 전부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강서연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된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는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다. 조사실 안에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틀거리자 제 가슴을 군홧발로 찼습니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썩고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 일병의 목소리였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짜낸 진실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오진석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그 비밀에 짓밟힌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 앞에서 영웅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다 끝났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강철 같던 남자는 텅 빈 껍데기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길고 길었던 신문은 그렇게 끝이 났다. 오진석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뇌물수수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군검찰에 정식 기소되었다. 영웅의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강서연은 조사실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사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서 이 땅의 모든 막사에 숨어있는 또 다른 박민준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군사재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군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마주 앉은 법정의 공기는 일반 법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군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조직의 명예를 시험대에 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고 군 전체가 숨죽여 재판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진석은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옆에는 군 법무관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변호인의 전략은 명확했다. 오진석을 강군 육성에 헌신한 참군인으로 포장하고 이번 사건을 실적에 눈이 먼 여자 헌병의 무리한 기획수사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재판 초반 변호인은 강서연을 증인으로 신청해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었다. 증인 강서연 소령. 당신은 군 내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야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특진을 노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이 헌병 수사관의 임무입니다. 강서연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변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수집한 증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내사의 정당성, 민간인 신분인 시계가게 주인의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압수수색 형장 없이 행해진 초기 탐문 활동의 위법성까지. 법정의 분위기는 오진석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강서연이 준비한 반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군검찰은 증인석에 최현우 예비역 병장을 세웠다. 사회로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은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오진석이 어떻게 병사들을 길들였는지, 어떻게 폭력을 훈련으로 포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포를 이용해 왕국을 건설했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다음 증인은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알렸던 이진우 병장이었다.
그는 법정의 무거운 분위기에도 주눅 들지 않고 오진석의 지시로 행정보급관이 어떻게 돈을 걷고 그 돈이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압수된 USB의 엑셀 파일이 자신이 목격했던 장부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변호인은 그들의 증언을 군 생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폄하하려 애썼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다. 검찰 측 다음 증인으로 박민준 일병을 신청합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출입문으로 향했다. 아직 다리에 깁스를 풀지 못한 박민준이 군의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석의 오진석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오진석은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증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오진석 중령을 압니까? 네. 제 전 대대장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법정 안의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풀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었다. 저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의 오진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만족을 위해 저를 괴롭혔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박민준의 마지막 말은 법정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오진석의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수천 장의 서류와 그 어떤 법리적 공방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오진석의 죄를 낙인 찍은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진석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 오진석은 국가를 수호하고 부하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은 오진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상급 부대 지휘관들 역시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오진석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영웅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여지는 오래도록 군 전체에 남았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병영 문화 혁신을 약속했고 지휘관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강서연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특진이나 화려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늘어났고 그녀는 한동안 주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를 감지해야 했다.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자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었다. 몇 달 후 강서연은 뜻밖의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 직할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 TF의 초대 팀장이었다. 승진도 요직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야전 부대를 돌며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 개선하는 실무 총책임자의 역할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서연은 TF 업무의 일환으로 동두천의 28사단을 다시 찾았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정찰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막사에는 이전의 살벌한 긴장감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가 흘렀다. 연병장 한쪽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던 박민준 병장이 후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강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박민준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밝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령님, 아니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업무차 잠시 들렀다. 곧 저녁이라고 들었네. 앞으로 계획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법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의 공포와 불안 대신 단단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변화만으로도 강서연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삶을 바꾼 그 사건의 무게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섰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훈장 대신 병사들의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확충에 대한 두툼한 정책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 명의 영웅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끝없는 과정이었다.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 강서연이 선택한 자신만의 정의였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